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가 된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누구나 참을 수 없는 게 꼭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폭력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차별일 수도 있겠죠. 제가 참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무시입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부터 이 무시라는 게 정말 싫어졌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이혼 사유와 엮여 있으니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결혼 당시는 30대 초반이었어요. 공부에는 흥미도 소질도 없어서 대학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죠. 게다가 집안 환경까지 나빠지면서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이때도 공장 다닌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간혹 그럴 때는 그냥 쿨하게 웃어 넘겼고요. 돈을 버는 데 있어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든 일을 한다며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일하는 공장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남편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첫 번째 난관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상견례 전에 시모와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시모가 정말이지 탐탁치 않다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가씨, 근처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지? 나는 공장 다니는 며느리 싫어.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 일 하지 마.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차라리 결혼을 반대했다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당시에는 편하게 생각하려 했어요.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도 받을 것이고 그 돈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일하는 것 자체를 싫다고 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식당 아르바이트든 뭐든 다른 일을 찾으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네, 어머님. 일 그만두고 당분간은 내조에 전념할게요. 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뒤로 시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일을 그만둔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건 결혼 직후에 깨달았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일 마치는 시간 훨씬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술도 좀 그만 마셔.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돈 버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지? 남편은 마치 제가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돈을 안 벌어봤어? 지금 당장이라도 돈 벌러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 나 당신 어머님 때문에 일 안 하고 있는 거야. 돈 버는 걸로 생색내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해. 나한테 하지 말고. 누가 생색을 냈다고 그래. 그냥 사실 얘기하는 거고 내가 힘든 건 맞잖아. 넌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남편 위로해줄 생각은 없는 거야? 위로는 당신 어머님 뜻대로 일 그만둔 나한테 해야겠지. 그 때문에 지금 당신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거니까. 힘들어? 그럼 나도 일할까? 난 좋은데. 남편의 이런 짜증은 늘 의미 없이 끝나곤 했죠. 본전도 못 찾을 거면서 왜 그런 얘기를 꺼내서 집안 분위기만 망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모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더라고요.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시시때때마다 허드렛 일을 시키며 말하곤 했어요. 여자가 할 일 없이 집안에만 있으면 한심해 보이는 법이다. 그러니 부지런히 움직여. 배운 거 없이 잘한 티 내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참다 못해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할 일 없이 집안에만 있도록 만든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솔직히 공장에서 일만 잘하고 있었는데 나온 게 아깝긴 했어요. 그렇게 집에 있는 게 싫으시면 그냥 다시 일하러 갈까요? 이렇게 말하면 시모도 남편처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꼬리를 내렸죠. 며느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은 보내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뭐라더라? 자기 친구 며느리들은 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나 뭐라나. 아니, 이런 말을 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시켰나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할 것이죠. 아들에게 나쁜 엄마는 되기 싫고 그렇다고 좋은 며느리는 보고 싶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들어줬을 뿐이고요. 그런데도 매번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니 슬슬 열이 받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할 사유까지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게 무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도 했고요. 시댁이 저를 정말 무시하는구나 하고 느꼈던 사건은 결혼하고 1년 뒤쯤에 찾아온 친구가 발단이었네요. 친구는 공장 다닐 때 함께 일했던 친구였어요. 착실한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안 계셨죠. 오랜만에 찾아온 그 친구는 이미 만삭이 된 배를 보여주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도망갔다고 하면서요. 아무래도 산 달이 다 되어 공장에서 나온 모양인데 계약직이라서 계약 만료로 육아휴직 같은 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을 들었는데 부모도 없이 혼자 된 친구를 못 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빌려줬네요. 저도 일을 안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친구에게 줄 수는 없었어요. 친구는 그 돈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 빌려주면서도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안 된 마음에 빌려준 건데 그걸로 계속 끙끙 앓게 만들 거라면 차라리 빌려주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원래 상대방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돈이 없다고 애초에 빌려주지도 않을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고 만약에 그 친구가 돈을 떼먹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법한 친구이니 빌려주면서도 마음 편하게 빌려줬죠. 친구가 돌아가고 며칠 뒤에 시댁에서 남편과 저를 불렀어요. 시댁에 가서 시모와 마주 앉았을 때 시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희 아버지 차가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돈 좀 내는 게 어떠냐? 저는 당연히 가만히 있었죠. 그땐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모에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그럼 제가 500만 원 보태드릴게요. 당신도 돈 모아둔 거 있지? 그거 내놔봐. 마치 제 돈이 자기 돈인 양 말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찼어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말투에 다시 돌려줄 생각도 없는 듯한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시부차를 사는데 제 돈을 쓰는 것도 내키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더 그랬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모아둔 돈 친구한테 얼마 전에 빌려줘서 없어.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가 엄청난 욕설을 퍼부었어요. 너 미쳤어? 넌 가정도 있는 애가 어떻게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니? 사회생활을 안 해서 그런지 돈 쓸 줄을 몰라. 얼마나 빌려줬는데? 500만 원 빌려줬어요. 차용증은 받았어? 차용증도 안 쓰고 빌려준 거야? 가족도 아니고 남한테 돈 빌려줘서 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 친구라고 해봤자 공장 다닐 때 만난 친구밖에 더 있겠어. 이래서 못 배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너 을이라고 하면 뭐든 다 되는 줄 아니? 우정이 밥 먹여줘. 누가 뭐래도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뿐인데 시모는 저를 완전히 모질이 취급하며 못 배운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더라고요. 어머님, 어차피 그 돈은 제가 짜투리 돈으로 모은 거예요. 부업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틈틈이 일해서 받은 돈이요. 제가 제 돈 모아서 쓴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모에게 이렇게 따지자 이번에는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왜 문제가 없어? 당연히 돈을 벌었으면 가족을 위해서 써야지. 그 당연이라는 말에 정말 화가 났네요. 남편에게는 지 부모는 언제나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제 부모님은 해주기 전에 뭔가 따지고 재게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족?
그래, 당연히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지. 그런데 당신, 우리 부모님이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며 퇴짜만 놓더니 그런데 아버님 차 때문에 돈 필요하다니까 바로 500만 원 내겠다고? 너한테 우리 부모님은 가족도 아니지?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은 화를 내다가 멈칫하더라고요. 하긴 자기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로 얼마 전 일이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집에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수리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해온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10년 넘게 쓴 가전이기도 했고 한 대 바꿔드리고 싶었죠. 그래도 남편에게 먼저 물어봤고요.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을 도와줘도 되겠냐면서요. 그랬더니 요새 장가가 안 되느니 어쩌느니 하며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그 후로는 남편한테는 더 이상 도와달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세탁기를 한 대 놔드린 일이 불과 얼마 전이었네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어쨌든 당신이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건 정말 잘못한 짓이야. 당신이 그 친구한테 사기당한 거라고. 어휴, 뭘 알아야 내가 말을 하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지? 여전히 사람을 모지리로 몰아가는 남편놈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네요. 내 돈 어디다 쓰는지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나 차용증 잘 받아. 어머님한테 빌려주면서 가족이면 사기 안 치는 줄 알아? 아,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그리고 너 말이 웃기다. 우리 부모님이 사기칠 사람으로 보여? 그럼 우리 엄마는 돈 안 갚을 사람처럼 보여서 돈 안 빌려줬어? 친정엄마 이야기를 다시 하자 또 깨갱하는 남편놈이었어요. 그런 남편놈이 한심해서 한마디 했네요.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으라는 거 어머님이 하신 말이잖아. 왜 나한테 화내고 난린데? 왜? 같은 말이라도 당신 가족이 하는 말이랑 생판 남인 내가 하는 말은 다른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되게 변했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구는 건데?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딴 말 나한테 못하지. 당신도 당신이 모은 돈으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잘 쓰잖아. 쓰고 싶은 대로 알아서 써. 대신 내가 모은 돈에는 관심 끄고. 돈 벌지 말라고 해서 일 그만둔 게 누구 때문인데 일 안 한다고 나를 무시해? 누가 무시했다고 그래. 우린 그냥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고. 날 생각했으면 공장 다니는 며느리가 부끄럽다고 할 게 아니라 공장 다니는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앞으로 일할 거야. 돈을 벌어야 이런 무시를 안 당하지. 결국 남편과 대판 싸우고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부모 앞에서 열심히 남편과 싸우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모는 연락도 안 하더군요. 제 성격이 개차반인 걸 이제야 알게 돼서 좀 아깝더라고요. 미리 성격을 고지해줬으면 처음부터 저를 피해 다녔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주변이 조용해지니 좋긴 하더군요. 돈을 빌려갔던 친구는 그 뒤에 연락도 없었어요. 혼자서 애 키우느라 힘든가 보다 했어요.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친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는데 남편놈과 시모는 그 기간 동안 그걸 아주 우려먹더라고요. 당신 그거 사기당한 거야. 친구가 아니라 왼수지. 아이고, 돈만 아깝잖아. 당신이 모은 돈인데. 이래서 모자라다는 소리 듣는 거라고. 알아? 호구가 따로 없네. 아주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사이임에도 더 떨어질 정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남편은 그 일로 계속해서 괴롭히더군요. 그만 좀 하라고. 당신이 무슨 앵무새야? 매번 똑같은 말 하는 거 질리지도 않냐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아버님 차 살 때 준 돈 돌려받지도 못했으면서 나한테 이런 말 하기 전에 네 앞가림이나 잘해. 매번 이런 식으로 끝이 나곤 했죠. 솔직히 남편과 이런 걸로 투닥대는 것도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 돈 한번 빌려줬다고 사람을 모지리로 만들다뇨. 남편의 외삼촌이 찾아온 날이 있었어요. 남편을 찾아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콕 집어서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친인척이니 알겠다고 하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질부, 내가 요즘에 하는 재테크가 있어. 혹시 돈 불리는 일에 관심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지금 다른 친척들도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질부도 꼭 혜택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온 거야. 재테크요? 어떤 식으로 돈 버는 건데요? 관심을 보이자 설명을 해주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사기 같더라고요. 돈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이익이 생기면 매달 투자 수익을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이거 하는 사람들 매달 받아가는 이자가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지금 투자 중인 사람들에게 받은 감사하다는 대화 내용이랑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것까지 싹 다 보여주더라고요. 거기까지 볼 때는 그럴싸해 보였죠. 다만 문제는 집에서 놀면서 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걸 봤었다는 거죠. 들으면서 곧 이 이야기가 순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TV에 나온 것과 아주 똑같은 수법이었거든요. 물론 사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상하잖아요. 남편의 외삼촌이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부터가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돈을 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했지만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거절했어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짜투리 돈도 없고 제가 돈 쓰면 싫어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돈 벌면 진짜 순식간이야, 순식간. 죄송해요. 저는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에휴, 질부가 아까운 기회를 놓치네.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나한테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돈이요? 그 이야기 듣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방금 전에 돈 없다고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을 것이지 갑자기 또 돈을 빌려달라뇨? 그런데 시삼촌은 천연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자네가 돈 빌려주면 내가 조만간 더 이득 내서 빌린 거보다 더 돌려줄게. 저 돈 없다는 제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돈 없어도 다른 데서 빌리는 건 되잖아. 여자라고 안 빌려주는 거 아닐 텐데. 진짜로 아까워서 그래. 내가 돈 넣고 나중에 자네한테 돈 돌려줄게. 그러면 되잖아. 어떻게든 돈을 빼가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제가 직장이 변변찮아서 돈 빌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빌려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든 거절의 말을 건네자 시삼촌은 그 사람 좋던 미소를 거두고는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조카가 장가를 잘못 갔네. 이렇게 융통성 없는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사나 몰라?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리더군요. 솔직히 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었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편과 시모가 집에 함께 쳐들어와서는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모질게 굴 수 있어? 외삼촌 왔었다며? 외삼촌이 돈 빌려달라는데 너 단칼에 거절했다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외삼촌이 어떤 삼촌인데? 외삼촌이면 남편 외삼촌이겠죠. 그런데 왜 저한테 화내세요? 아니,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고 모질이라고 욕 엄청 얻어먹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돈 안 빌려주기로 다짐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욕을 먹는지 모르겠네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친구랑 삼촌이 똑같아? 네 친구한테 빌려줬으면 시삼촌한테도 그만큼 빌려줘야지. 넌 가족이 될 최소한의 생각조차 없어? 아니, 돈 빌려준 걸로 두고두고 2년 동안 욕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빌려준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사기 같던데요? 돈 빌리러 와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줬어야지. 시삼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융통성도 없고 배려도 없는 년. 내가 왜 너 같은 것을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켰나 몰라. 환장하는 시모 옆에서 남편은 열심히 기름을 들이붓고 있더군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삼촌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행동해서 초를 쳐? 적어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야 할 거 아니야. 삼촌이 얼마나 빈정상했는지 알기나 해? 웃기고 있네. 당신한테 잘해줬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잖아. 아는 거라고는 얼굴뿐인 사이에 찾아와서 투자 이야기에 돈까지 빌리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이야말로 날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러지 좀 마. 왜 이렇게 삐딱하냐고. 삐딱해? 그리고 내가 당신 삼촌 뺨이라도 때려가며 거절했어? 내가 화라도 냈다고 하든? 나 당신 얼굴 봐서 웃으면서 안 된다고 돌려서 간곡하게 거절했어. 그런데 뭐? 도대체 뭘 듣고 와서 사람을 모함하는 거야? 됐으니까 이혼해. 사람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모함까지 해? 지금 네가 왜 이혼 이야기를 꺼내? 당신이 뭘 잘했다고 이혼해달라는 거냐고. 그럼 못한 건 뭔데? 아무리 봐도 사기 수법 같길래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빌려준 건데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돈을 빌려줘도 가족인 당신이 빌려줘야지. 난 못 믿으면 못 빌려줘. 내 돈 못 돌려받으면 당신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우리 삼촌이 왜 사기꾼이야? 삼촌이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알고 싶지 않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번부터 계속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이며 당신 어머니며 내가 친구한테 돈 한 번 빌려준 걸로 사골국물처럼 그 이야기 우려먹는 인간들하고 사느니 그냥 속 편하게 혼자 살란다. 그게 내 정신 건강에 훨씬 나아.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그거 빌려주고 돈 못 받은 건 맞잖아. 그래, 내 돈 빌려주고 내가 못 받았어. 근데 그게 너랑 네 엄마한테 욕먹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 가족이라면서 사람 흉보고 모자라다고 욕하고.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이면 난 당신이랑 가족 안 할 거야. 이 말에 남편놈이 당황하더군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이 언쟁에서조차도 몇 번이나 저를 무시하고 흉봤잖아요. 그러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모도 남편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 화를 가라앉혔죠. 이게 이렇게 크게 터질 일이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의 외삼촌에게 돈을 못 빌려준 것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질지 솔직히 저도 상상도 못했죠. 그렇지만 이내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 이 지긋지긋한 집안이랑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요. 그렇게 생각하니 또 마음이 좀 가볍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진짜 이혼할 거냐고 묻길래 진짜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이혼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장을 접수했어요. 솔직히 결혼 기간 꼴랑 3년이라 갈라서고 나눌 것도 뭐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 집 전세금 중 1억은 제 거라서 그것만 받아가면 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은 돈 5천에 친정엄마가 어렵게 마련해준 5천까지 제 재산이 모두 이 안에 있었으니까요. 집이 어디 갈 것도 아니고 집 빼기만 하면 바로 돈 나눠 갖고 갈라서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다시 알아보고 있었네요. 남편과 이혼하면 저도 직장을 새로 가져야 할 테니까요. 여태까지 시모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도 못 다니고 허송세월 보낸 것도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보려 했지만 고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뽑는 곳은 많지 않더군요. 그래도 여유롭게 파트타임 알바나 하면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나 봐요. 남편은 집에만 오면 초조한 기색으로 전화기만 쳐다보더군요.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문자도 보내고 받지 않는 전화도 걸더군요. 묻고 싶었지만 굳이 물어야 나한테 좋을 일은 없겠다 싶어 별말 안 하고 있었죠. 이혼 판결 나면 우리 전셋집은 어떻게 할 거야? 집주인한테 이야기는 했어? 이야기했어. 어차피 계약 기간도 곧 끝나니까 이혼 전에 그거부터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1억 줘야 하는 거 알지? 남편에게 다짐을 받으며 집주인에게도 집 빼고 돈 돌려줄 때 저한테도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이혼으로 집 재계약 안 하는 거 알고는 붙잡을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초조한 기색의 남편은 일주일쯤 뒤에 엄청나게 꽐라가 돼서 집에 오더라고요. 술을 자주 마시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마신 적은 없었거든요. 완전히 술에 쩔어서 돌아온 남편 놈이 주사를 엄청 부리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와, 진짜 환장하겠다. 이러다 돌아가시겠다고. 좀 조용히 해.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무슨 술 이렇게 처먹고 와서 행패야? 지금 내가 술 안 먹게 생겼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날리게 생겼는데. 순간 엄청 놀랐어요. 말을 잇지 못했죠. 설마 이 인간이 나 몰래 돈을 빌린 건 아닌가 걱정했네요. 잘못하면 저 인간이 가진 빚까지 나눠 가질까 봐요. 벌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남편 놈에게 물었죠. 무슨 일인데? 무슨 돈을 어떻게 날리는데? 우리 외삼촌이 연락이 안 돼. 내가 우리 외삼촌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외삼촌도 어디 갔는지 몰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 딱 촉이 오더군요. 남편놈이 외삼촌의 그 사기 수법에 홀라당 넘어가서 돈을 넘겼나 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탈탈 털렸던데요. 당신 설마 그 사기 수법에 걸린 거야? 내가 그거 분명히 사기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사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게다가 매달 돈이 들어왔단 말이야. 사실 외삼촌이 저한테 찾아오기 몇 달 전에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같이 모으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목돈 만드는 데 쓰고 싶다며 다 빼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로 목돈을 만들 거냐고 물었더니 그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투자를 하면 매일 그 투자한 돈의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재테크가 있다고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돌려받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받을 수도 있다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었고요. 그때 제가 분명히 남편을 말렸어요. 그거 수상하다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매일 수익이 생길 수가 있나요? 주식도 코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기 마련인데 매일 그 수익률로 준다는 건 거짓말이 분명하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남편을 말렸거든요. 그때는 알겠다며 그 돈은 포기한다고 했었고요.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한테 돈 좀 빌려줘야 한다면서 돈을 뺐어야 한다길래 남편 놈 목만 가져간 적이 있었죠. 물론 전 제 돈까지 시모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기에 안 줬지만요. 그 돈도 사기에 다 털린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삼촌을 만났을 때도 거절했었던 거죠. 남편이 그 사기에 걸려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 외삼촌 두둔하며 큰 소리 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으이그, 이럴 줄 알았다. 8천을 사기당하고 지금 술 처먹고 이럴 때야? 하긴, 이제 내 일은 아니지. 당신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사기당했으면 나를 위로해줘야지. 왜 이렇게 냉정하냐고. 내가 위로를 왜 해? 나는 분명히 말렸어. 하지 말라고. 사기 같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내 말 허투루 듣고 거기다 돈 쏟아부은 네가 잘못이지. 어쩜 간도 크지.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줄 수가 있어?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어. 그런데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데다가 수익률도 좋아서 1,000만 원 채워서 넣었고, 그 다음엔 5천 채워 넣었지. 그러니까 한 달 수익률이 엄청나더라고. 그럼 나머지 3천은? 그건 뭔데? 그거는 외삼촌이 그때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고 왔을 때 당신이 거절하고 내가 대신 빌려준 거. 신용대출 받은 건데 그거 가져가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 가만 보니 그 시삼촌이란 작자는 남편 놈에게 이미 빨대를 꽂고서 원금을 확 빨아들인 후 그 돈으로 이자라는 명목하에 돈을 조금씩 돌려준 뒤 마지막에 욕심을 더 낸 남편 놈에게 돈까지 빌려서 종적을 감춘 거였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가족끼리라고 너무 믿지 말라고 했지? 잘하는 짓이다. 내 말 안 듣고 결국은 자기 무덤 팠네. 피식 웃으며 혀를 찼네요. 남편 놈이 저 몰래 빌린 돈은 모두 남편 놈의 빚이었고 저하고는 아무 관련 없었거든요. 이미 이혼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전세금 1억만 받고 나가면 끝이니까요. 남편 발등에 불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었죠. 매번 그렇게 친구한테 돈 빌려준 나 욕하면서 모자라다더니 당신이 사기당하니까 기분이 어때? 그것도 그렇게나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인데, 응?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기분 진짜 안 좋거든. 당신 빈정거림 받아줄 여유도 없어. 누군 여유가 있어서 당신이랑 당신 엄마 빈정거림 받아준 줄 알아? 그래도 당신은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내 빈정거림이 앞으로 며칠이면 끝나잖아. 우리 곧 이혼할 건데 더 이상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좋지. 나는 2년 내내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모자라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고. 당신이 사기당해서 참 유감이긴 한데 어차피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거잖아. 사기꾼한테 당한 것도 네가 돈 직접 준 거고 나한테 한 소리 듣는 것도 네가 나한테 한 소리 그대로 다시 듣는 거니까. 남편 놈은 자존심이 많이 상한 모양이었어요. 제 말을 듣지 않으려 귀를 막고 쇼를 하더군요. 그러면 뭐해요? 이미 사기당한 돈은 못 찾을 텐데. 그리고 사기꾼이 잡힌다 한들 그 돈이 남아 있겠어요? 다 쓰고 없겠죠. 그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남편 놈은 눈치를 슬슬 보더군요. 사기당했다는 걸 제가 알아버렸으니 기세 등등하던 모습도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호구라며 사기당한 사람이라며 모자란 사람 취급할 땐 언제고요? 알고 보니 진짜 모질의 호구는 자기라는 걸 알고 반성을 좀 한 모양인지 어쨌든 조용해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에 이혼 판결이 나고 전셋집도 빼게 됐어요. 남편이 사기를 당한 와중에 목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가서 전세금을 받아왔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낸 금액 1억을 돌려받았어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흐뭇하던지요. 남편 놈은 그 돈을 참으로 착잡한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하기야 신용대출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낸 전세대금은 7천만 원 정도였는데 3천만 원은 신용대출을 갚고 4천 정도 남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집을 구할 수도 없었기에 시댁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네요. 정말 웃긴 건 마지막에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을 빼는데 남편 놈이 그러더군요. 당신 나랑 이혼하는 거 진짜 잘못 선택한 거야. 당신이 지금 이혼하고 나가서 변변찮은 일자리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고용주라도 당신 같은 사람 안 뽑아. 나이는 많지, 경력도 없지, 고졸이지.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집에서 내조나 하는 게 최고라고. 멋대로 생각해. 근데 난 그 정도로 큰 사기는 안 당해.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돈은 다 날려먹은 주제 어디서 다른 사람 조롱질이야? 그 조롱에 한마디 하자 전 남편 놈이 욱하더군요. 일부러 저러는 이유는 알 것 같았어요. 자기가 당한 일로 비웃음을 사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데 솔직히 지금 저보다
자기가 더 급하잖아요. 그 와중에 강한 척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많고 경력 없고 고졸인 거 저도 잘 알아요. 제대로 된 일자리 못 구하면 알바라도 구해서 일하면서 다시 공장 일자리라도 알아볼 생각이었거든요. 솔직히 돈도 못 벌게 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전 남편 시모가 없으니 오히려 뭘 해도 돈 잘 벌 수 있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가로막는 것들이 사라졌으니까요. 끝까지 저를 조롱하며 괴롭히려 했던 전 남편 놈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고 자기만 상처 입은 채 돌아섰어요.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정말 놀랍게도 500만 원을 빌려줬던 친구와 재회하게 됐어요. 남편 놈과 이혼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든 묻고 물어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네가 그때 도와줘서 나 자리 잘 잡았어. 지금 괜찮은 미용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도 했고 너 아니었으면 진짜 나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너무너무 고마워. 친구는 그때 빌려갔던 돈 5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까지 얹어서 600만 원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손을 꼭 붙들며 말하더군요. 괜찮아. 사실 나 이 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빌려준 거야. 근데 이렇게 돌려받으니까 좋긴 하다. 나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 남편이랑. 친구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알려줬어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긴 시간 욕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미안해하면서 엄청 욕해줬죠. 자기가 더 빨리 찾아갔으면 제가 그런 소리 들을 일 없었을 거라고 굉장히 자책하더라고요. 네가 왜 잘못했다고 생각해? 내가 그 돈 받을 거였으면 너한테 매일같이 전화하고 돈 돌려달라고 재촉했겠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 내가 그냥 놔둔 거잖아.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나를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 전 남편과 그 사람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럼 이혼하고 지금 살 곳은 있어? 이혼하면서 전세금으로 냈던 1억 그대로 돌려받았어. 그걸로 작은 평수의 집은 계약했는데 직장 구하기가 힘드네.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면 다시 공장이나 들어가든지 알바나 계속 하든지 하려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 지금 사람 구하고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볼래? 내가 도와줄게. 합격할 수 있도록. 친구는 자신이 취직한 회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미용 관련 회사라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도 좋았죠. 무엇보다 옆에서 짹짹대는 인간들이 없어서 더 좋았네요. 그렇게 미용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까지 했고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됐죠. 마치 새로 시작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이혼은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현재를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입사하고 몇 달 뒤에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분명히 전화번호, 집 주소 다 바꿨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왔나 싶었는데 흥신소에 부탁까지 해서 찾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찾을 일이 뭐가 있나 싶었는데 전 남편 놈이 어이없는 말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이혼하고 나니까 살만 나더라. 그러는 당신은 왜 나 찾아왔어? 내가 연락처 다 바꿨는데 어떻게 알고? 흥신소에 부탁했어. 당신한테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 당신이 나한테 부탁이라고? 우리가 서로 부탁할 만한 사이는 아니지 않나? 너무 빈정거리지 말고 들어줘. 우리 지금 정말 힘들어서 당신 찾아온 거야. 우리라니. 지금 여기 전 남편과 저밖에 없는데 우리라는 말을 하는 전 남편을 보며 기분이 쎄했어요. 당신 그때 이혼하면서 전세금 1억 가져갔잖아. 혹시 그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정신 나간 요구를 부탁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전 남편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뭘 빌려줘? 1억? 내가 그걸 왜 당신한테 빌려줘야 하는데? 우리 그간 가족으로 산 정이 있잖아. 나 진짜로 당신한테까지 돈 빌리러 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당신도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 알바 뛸 거 아니야. 그 돈 빌려주면 정규직 일자리 알아봐 줄게. 이건 정말이야. 제가 정규직 일자리를 못 얻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1억과 정규직을 맞바꾸자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할 수 있었겠죠. 이 인간이 왜 이런 거금이 필요할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돈 빌리려는 이유가 뭔데? 그거 이야기해주면 내가 생각은 해볼게. 물론 빌려줄 생각은 1도 없었지만 전 남편 놈이 왜 1억이 필요한지는 궁금했으니 물어봤죠. 그랬더니 전 남편 입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외삼촌한테 투자를 엄청 넣었더라고. 나는 상대도 안 될 만큼 거금을 때려 넣었어. 거의 1억 5천? 그 아줌마한테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거금으로 투자를 했대? 아버지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넣었는데 그게 지금 대출금이 감당이 안 돼. 처음에는 외삼촌이 이자로 주는 돈으로 대출금을 막아 넣었는데 외삼촌 그렇게 잠수 타고 돈 안 주니 막는 게 힘들어져서. 전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도 똑같이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던죠.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받은 돈으로 그 집 대출 갚는 데 쓰고 그러고 나면 내 돈은 무슨 돈으로 갚을 건데? 그건 매달 벌어서 조금씩 당신한테 주면. 그렇게 받아서 언제 원금을 회수해? 그리고 당신도 잘 알지? 나 사기 잘 당하는 호구인 거. 그래서 말인데 나 그 뒤로 아무한테도 돈 안 빌려줘. 내가 들어먹은 욕만큼 돈 안 빌려주기로 했거든.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 얼굴이 싹 굳더라고요. 하긴 자기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상했죠. 가족이라서 믿고 가족이 아니라서 안 믿는다더니 결국 봐. 진짜 사기당한 건 너랑 네 엄마잖아. 이러면 진짜 모자란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지. 이렇게 모자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한테 돈 빌릴 생각하지 말고 가족 모두 열심히 일해서 돈 갚을 생각해. 내가 정규직 직장도 알아봐준다고 했잖아. 당신한테 그렇게 나쁜 조건도 아니야. 미안한데 나 이미 정규직으로 취직했거든? 그것도 그렇게 네가 욕하던 내 친구가 마련해준 자리야. 그 친구 너랑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돈 갚는다고 찾아왔었고 그러니 너한테는 이제 볼 일 없어. 이 말에 남편이 마지막 끈이 떨어진 것 같은 절박한 표정으로 부르더군요. 여보, 정말 한 번만 도와줘. 어? 부탁이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집 파산이라고. 누가 아니 여보야. 멍청한 인간아. 정신 차려.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면서 조롱해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면 내가 줄 것 같았어? 나는 당신 정신구조가 참 신기해. 어떻게 나를 찾아올 생각을 해? 당연히 당신이랑은 정이 많이 쌓였고 우리가 완전히 남도 아닌데다가. 남보다 못한 사이였지. 말해주는데 뻔뻔함도 지나치면 병인 거야. 그리고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잘 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남 걱정하지 말고 네 앞길이나 걱정해. 직장을 구해줘? 그걸로 1억 빌려주면 그것만큼 호구도 재미없지. 호구라고 그렇게 욕하더니 호구 만들려고 작정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급하고 힘들어서. 됐으니까 이딴 거지 같은 용건으로 찾아올 생각하지 마. 앞으로 볼 일 없으면 더 좋고. 그리고 니네 집안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 사기당한 게 너지 나는 아니잖아. 이 말에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쳐다만 보더군요. 그런 전 남편 놔두고 그 길로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나오는데 어찌나 웃기던지요. 비웃음이 나와 입이 삐죽대는데 더 열받게 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었죠. 친구에게 돈 한 번 빌려줬다가 2년 내내 모지리에 호구라는 소리 들으며 고생하던 저와 그렇게 욕하던 시모와 전 남편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전 남편과 시모가 그런 식으로 조롱하지만 않았더라도 이혼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안 입고 와도 조금은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남편이 제게 좀 더 잘해주기만 했어도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들 앞날은 생각도 못하고 남의 문제만 부각시켜서 조롱하며 탓하던 인간들이잖아요? 결국 자기들한테 일이 터지자 해결도 못하게 됐고요. 사람 앞길 진짜 모르는 거다 싶었네요. 적어도 제가 말릴 때 그만뒀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도 시모도 결국 그 돈 갚으려다가 결국 몸살에 근육통만 얻어서 병원비만 더 나오는 바람에 그 집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시부는 시모와 전 남편을 욕하고 난리 났다고 해요. 제가 시모와 전 남편에게 들었던 욕을 이제는 시모와 전 남편이 고스란히 들으며 그 서름을 다 견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그간 가슴에 꽉 들어차 있던 원망과 한이 한순간에 녹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을 전 남편과 시모에게 아주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네요.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걸 그들도 깨닫게 돼서 기쁘고요. 글이 길어졌으니 이제 그만 마칠게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 초반에 이제 막 이혼한 여성이에요. 남편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과 시댁의 말도 안 되는 처사에 결국은 이혼을 선택했죠. 남자놈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결혼하면 똑같다. 다 좋을 수만은 없다는 주변인의 말들에도 이혼을 선택한 건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없는 시댁과 남편의 만행 때문이었네요. 글쎄요. 참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건 언제나 핑크빛 미래를 위해 애써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노력 덕에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고 38, 그러니까 결혼할 때쯤에는 2억 정도를 모을 수 있었네요. 집안 사정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부터 스스로 돈을 모아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사귀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고요. 결혼식 비용과 집 비용까지 해서 2억이 조금 더 들었네요. 집을 살 때는 남편과 제가 2억씩 가져와서 총 4억으로 집을 구매했고요. 당연히 반반씩 내서 집을 샀으니 집은 공동 명의로 하게 됐죠. 저만의 집은 아니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뿌듯한 기분이었네요.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돈을 집을 사는데 다 쏟아부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어요. 결혼식 이후 최대한 아끼며 살았던 남편은 결혼 이후 씀씀이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돈을 많이 썼으니 최대한 아껴서 다시 돈을 모을 생각을 하며 소비를 줄이고 있던 저와는 다르게 말이에요. 요즘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많이 쓰긴. 그냥 당신 덕분에 많이 아끼게 돼서 이제까지 참았던 소비를 좀 하는 것뿐이야. 걱정 마. 그 정도로 생각 없이 쓰진 않아. 호언장담하는 것을 보며 남편이 그간 돈을 많이 모아둬서 여윳돈이 좀 남았나 싶었어요. 게다가 결혼 전에 같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기 때문에 남편이 저러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한번 그렇게 주의를 주고 난 뒤부터 남편의 소비는 점점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는 못 줄 것 같아. 이번만 당신이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해결할 수 있긴 한데 왜 돈이 모자라?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은. 그냥 돈 쓸 일이 좀 생겨서. 남편을 더 추궁하려 했는데 다음 달 생활비는 제대로 주더군요. 그래서 추궁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잔소리처럼 느껴질까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남편이 다시 그러더군요. 여보, 혹시 이 집, 내 지분 담보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주택을 담보로? 갑자기 무슨 일인데? 사실은 우리 본가에 돈 쓸 일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하거든. 시댁에 돈이 필요하다니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아프신 것도 아니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돈이 필요할 일이 딱히 없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필요한 거야?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어디 아프셔?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이 연신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거리더라고요. 사실 우리 결혼한 뒤부터 우리 어머니가 가전이나 가구가 오래됐다고 좀 바꿔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바꿔주느라 돈을 좀 썼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한숨이 푹 나왔어요. 시댁집 가전, 가구가 오래돼서 바꿔줬다는데 나무랄 수는 없었지만 속이 답답했어요. 적당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여태 아무 말 없이 그걸 다 해주고 있었던 남편을 보니 온갖 복합적인 생각이 다 들었네요. 서로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돈을 합쳐서 관리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 얼마간의 돈을 넣어서 생활비를 해결했고 목돈 준비는 이제 슬슬 준비하려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남편이 어느 정도로 돈을 쓰고 있었는지는 몰랐죠. 남편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현금이나 일시불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됐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해서 결국 할부를 하다가 이제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군요. 사준 목록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처음에는 전자레인지나 밥솥, 청소기 같은 소형 가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TV, 세탁기, 냉장고, 옷장 등 고가의 물건을 원하셨다고요. 게다가 다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 물건들이었죠. 그렇게 오래 쓰지도 않은 가전과 가구들이더라고요. 그걸 지난 1년간 남편 혼자 부담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시모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제 막 결혼한 아들에게 그런 걸 요구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갑자기 5천만 원이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집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리고 그 전까지 산 것들 때문에 할부나 카드 빚이 너무 많아. 그것도 갚아야 하고. 그래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갑자기 리모델링이라뇨. 게다가 아들 돈으로요? 아니, 갑자기 무슨 리모델링이야? 어머님 집이 그렇게 낡은 것도 아닌데 이사한 지 5년 정도 되셨잖아. 그런데 갑자기 리모델링? 지금 사는 집 너무 구식이라고 하시네. 이사 온 날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못 하셨거든.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그걸 부탁하시더라고. 아니, 어머님이 당신한테 돈 맡겨두셨어? 어떻게 이제 막 결혼해서 돈도 없는 아들한테 그렇게 큰 걸 해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게, 미안해. 당신한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나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서. 한숨부터 푹 내쉬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일단 주택담보대출은 받아도 돼. 그걸로 카드랑 할부부터 갚고 나머지 리모델링 거는 어머님한테 내가 말할게. 이 말에 남편이 눈에 띄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양가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 주에 시댁을 가는 날이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서
맛있게 밥부터 먹고 시모에게 본론을 꺼냈죠. 어머님, 집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래, 처음 올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저희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멀쩡한 가구 가전 바꾸려고 이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너 우리 집 꼴을 좀 봐라.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알아채지도 못했잖니. 우리 집이 어렵게 사는 거 보면 도와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떻게 니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니? 어머님, 저희끼리 잘 살고 싶어도 지금 이 사람 어머님 과한 요구 때문에 하나도 못 모으고 쓰기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카드 빚에 허덕이는데. 뭐? 너 설마 우리 아들이 돈 다 내도록 만든 거야?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여태껏 저한테 말도 안 해줬으니까요. 아이고, 넌 도대체 시집 와서 도움되는 게 뭐야? 시댁이 이렇게 힘들어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아들한테 돈이나 쓰게 만들고. 마치 제가 돈을 냈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모를 보며 어이없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짜증내며 소리치는 것도 이해가 안 갔죠.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이런 일을 알 수 있었겠어요? 시모가 직접 말해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막았겠어요?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이 리모델링 허락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포기하세요. 차라리 나중에 이사하게 되시면 그때 리모델링 된 집으로 가시든가요. 강경하게 말하자 시모가 더 짜증을 냈어요. 네가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야 하니? 내 아들은 네 남편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기도 해. 내 자식이 나한테 해준다는데 왜 네가 그걸 말린다고 난리야? 이 사람 지금도 카드빚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전부 어머님 때문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아들이 그걸 다 떠안는 건데? 너 말해봐라. 왜 네가 돈을 다 내는 거야?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들인데 왜 그걸 남한테 떠넘겨요? 엄마, 그렇게나 파렴치한 사람 만들지 말아요. 그렇다고 내가 안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 시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보더군요. 네가 이렇게 다 부담할 줄 알았으면 난 너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안 했을 거다. 너도 착해 빠져서 큰일이야. 이러다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서 굴러다닐까봐 걱정이네. 시모는 그렇게 막말을 하고는 홀라당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결국 그 뒤로 시모는 리모델링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고요. 다만 그 다음부터 저를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을 뿐이죠. 남편이 제 편을 든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잔소리 폭격이 시작됐거든요. 화장이 이게 뭐냐, 하고 다니는 꼴은 왜 그러냐 등이었죠. 결혼 전에는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부딪히고 나니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눈꼴 시리고 짜증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왜 저러는지 화는 났지만 그보다도 남편이 한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부모를 자기가 책임지려는 그 모습에 말이에요. 뭉클한 기분이 들면서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시 생각해보면 자기 돈으로 시댁에 다 퍼주려던 왕호구에 자기 부모밖에 모르는 인간일 뿐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혼자 책임지려고 했다는 생각뿐이었죠.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거죠. 그래도 그나마 정신이라는 게 나만은 있었는지 남편이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쓴 건 좀 화가 나긴 하더군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남편에게 2번 다시 시모의 그런 요구에 응해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심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런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네요. 이번에는 이상한 요구를 저한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은 시모가 저희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명절을 맞아 시부모가 식사도 함께하고 머물 겸 온 거였죠. 딱 필요한 가구와 가전만 들어와 있었던 상태라서 아직은 휑하고 삭막했던 상태일 때였어요. 너희 집 생각보다 괜찮구나.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평수라도 좀 더 커 보이고 인테리어도 잘 해놔서 따로 할 필요도 없겠고. 마치 집 보러 온 사람처럼 말하는 시모를 보며 의아했죠. 그런데 그 의아함이 경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시모가 남편을 향해 건넨 말이 그 원인이었네요. 이 집, 우리 집이랑 바꾸지 않을래? 아무리 봐도 이 집이 나하고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나 너희 집이나 가격은 비슷하니까 차액은 내가 메워줄게. 어때, 아들?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이었어요. 신혼집은 남편과 저 공동명의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물어봐야 하는데 시모는 마치 남편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듯 남편에게만 물어보더군요. 그에 화가 나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이 집에 들어온 지 이제 3년 정도예요. 게다가 이 집 남편이랑 제 회사 거리까지 계산하고 결정한 집이고요. 인테리어며 장식이며 제가 다 했는데 안 돼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뭐가 문제야? 우리 집이랑 바꾼 다음에 그 집을 네 마음에 들게 네가 다시 꾸미면 되는 일 아니냐? 그게 그렇게 힘들 일이니? 하긴 시어머니를 길가에 돌멩이 취급하는 며느리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해주기 싫겠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아들 내외 쫓아내고 그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게 시어머니가 하실 말씀이긴 해요? 내가 왜? 내가 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솔직히 내가 왜 너한테까지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물었니? 내 아들한테 물었지. 언쟁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남편이 저와 시모 사이를 중재하며 나섰어요. 엄마, 여보, 두 사람 다 그만해요. 엄마는 나랑 같이 나가서 이야기하고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이야기하고 올 테니까. 야, 넌 저번부터 왜 마누라한테 아무 소리도 못해? 내가 과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시집 오면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 네 아내 뭐가 좋다고 끝까지 감싸고 돌아? 시모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며 남편에게 끌려 밖으로 나갔어요. 솔직히 시모의 이런 모습이 적지 않게 피곤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잘 사는 아들 부부 집을 뺏으려고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하며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와 하는 말이 더 열받았네요. 여보,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봤는데 우리 집 엄마네 집이랑 바꾸는 건 어때? 사실 엄마네 집도 이사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집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잖아. 우리가 양보하자, 응? 시모가 대체 어떤 말로 구슬렸는지 남편은 나갈 때와는 정반대로 시모의 편이 되어 있더군요. 당신 시댁에서 당신 회사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고도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야? 완전 정반대라고, 정반대. 게다가 이 집은 내가 손수 꾸몄잖아. 이거 인테리어 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봤으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싫어. 절대로 싫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리모델링을 거절한 것이 원인 같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는 이유가 없잖아요. 하고 싶었던 리모델링을 못하게 돼서 불만이 있다며 시위하는 거로만 보였어요. 딱 봐도 그에 대한 앙심으로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였죠. 게다가 시모도 시모였지만 남편도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시모한테 휘둘릴 수가 있나요? 부모빚 자기가 갚는 거야 뭐라 안 하겠지만 집을 바꾸겠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또 남편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저하고 공동명의로 산 집인데 혼자 저런 식으로 결론 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모한테 홀라당 넘어가서는 집까지 양보하자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더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싶었네요. 혼자 열폭하고 스트레스 받느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지 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려고
시모를 찾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또 기가 막힐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시모가 저와는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하고 할 말이 없다면서요. 아들하고 알아서 할 테니 저한테는 신경 끄라더군요.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말들 뿐이었죠. 저하고 의견 조율 안 되면 그 집 절대 못 가지실 거예요. 어머님 이야기나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아예 안 만나주시겠다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거절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화를 내더군요. 네가 뭔데 내 말을 들어주고 말고야. 그리고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뭐라도 된 것처럼 떵떵거리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니? 그래, 좋다. 만나서 따져보자꾸나. 결국 시모의 분노를 끌어내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집을 시모 집과 바꾸겠다는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저 시모에게 더 단단히 일러두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시모와 오랜만에 마주보고 앉았는데 눈에 아주 냉기가 쌩쌩하더군요. 혹시 저희 집이랑 시댁집 바꾸고 싶다고 하신 거 제가 리모델링 해달라는 거 거절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니? 그런데 너는 그걸 그냥 단칼에 거절했잖아. 내가 너한테 좋은 마음 품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니? 리모델링 원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두 분이 돈 안 벌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해서 돈 없는 아들한테 그런 부담 지우고 싶으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겠어? 내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당연히 네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뭐니? 내 아들이 빚을 다 지고 있다니. 넌 며느리가 돼서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이럴 때 네 남편 도와서 시댁 집 좀 고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집이 수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돈 들여서 하신다고 했으면 저희가 얼마라도 보태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다 계획해놓고 통보해서 너희는 돈만 내라.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면서. 돈을 맡겨놓은 건 아니라도 그 집에 내 아들 돈, 내 돈 들어간 건 맞잖아. 솔직히 말해볼까? 네 꼴 보기 싫어서라도 결단코 난 그 집에 들어가야겠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한 푼도 없이 시집 온 주제에. 시모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시모와 이 정도로 척질 일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결혼할 때 예단 예물은 서로 하지 않기로 해서 안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한 푼도 없이 시집 왔다 어쩐다 이야기 듣는 건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죠. 서로 흥분할 대로 흥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달라고 떼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째요? 저는 절대 줄 생각 없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집 못 내놔요. 그 집 들어가고 싶으시면 아들 이혼시킬 작정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거절의 말을 건넸죠. 당연히 시모가 이쯤 되면 물러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기가 찬 표정으로 콧방귀를 끼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자기 폰으로 전화를 걸더군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러면서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하라면 내가 못할 줄 아니? 두고 봐라. 내가 이번에야말로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딱 잘라버릴 거니까. 작정한 듯 말하는 시모를 보며 저야말로 어이없었죠. 그리고 당연히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겠지 했죠. 예, 너 네 마누라랑 이혼해라. 저 싸가지 없는 년이 나한테 와서 뭐라는 줄 알아? 너희 신혼집 너랑 이혼시키면 준다더라. 어디서 저런 게 굴러들어와서 집안을 박살을 내놔?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 저런 것보다 훨씬 좋은 여자 세상에 많아. 시모 하는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시모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 사람이랑 만났어?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왜 만났어요? 일단 와이프한테는 내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일단 진정해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화병 나서 돌아가시게 생겼어.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어른한테 말대꾸에 두 눈 부릅뜨고 협박까지.
노년에 늙어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넌 엄마가 이런 취급받는데도 이런 여자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응? 네가 뭐가 모자란데? 당장 헤어져도 저것보다 더 좋은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어. 그런데도 남편은 시모에게 대화하지 말라고만 하더군요. 이때부터 기분이 싸했죠. 제가 남편에게 시모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남편은 마치 시모가 제 전화를 피하는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나니 시모가 저를 피한 게 아니라 남편이 저와 시모의 대화를 피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느껴졌죠. 뭐가 있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 남편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랑 제발 부딪히지 마.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그냥 우리가 양보하자고. 어차피 돈도 그렇게 차이 안 나고 차익도 준다는데 뭐가 문젠데. 솔직히 부모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럼 당신은 그 집을 왜 어머님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회사랑도 멀어. 지역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값도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 집이 뭐가 좋다고 바꿔 살자는 건데? 어차피 바꾼다 한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일이잖아. 그리고 넌 어떻게 사람이 배려심이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져주면서 들어가면 생각이라도 해줘야지. 우리 엄마 찾아가서 그렇게 화낼 일이었어? 내가 어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그 집 준다고 해서 증여가 우리한테 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 있는데? 게다가 지금 우리 신혼집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가꾼 집이야. 이미 정이 가득 들었다고. 넌 지금 어머님 편만 들고 있잖아.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져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른한테 왜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살 만큼 산 노인들이야. 그런 어른들 원하는 거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짜증나고. 뭐가 됐든 난 이 집 바꿔주기 싫다고. 어른들 원하는 대로 해줄 거면 우리 엄마가 이 집 원해도 당신은 주자고 말할 수 있어? 네가 뭐든 너희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온전히 네 거일 때만 그렇게 해. 반반 부담해서 산 집으로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할 생각 하지 말고. 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나라고 마냥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엄마 저렇게 화내면 일단 좀 안정시켜 놓고. 안정을 시켜? 너랑 나랑 이혼하라고 말하는데? 됐어. 다 됐으니까 너도 이 집 당신 어머니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면 이혼하자. 이혼하고 이 집 팔아서 반반 나눠 가지면 되지? 아니면 너희 부모님이 이 집 갖고 나한테 2억 주던가. 그러면 계산이라도 깔끔하겠지. 무슨 허튼 소리야. 이혼은 무슨 이혼? 이혼은 절대 안 해. 집 바꾸면 당신은 다시 꾸미면 되잖아. 당신 그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쓰자, 응? 어머니한테 리모델링 겸 예쁘게 꾸며서 선물해줬다 치고. 정신이 나갔는지 저딴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며 눈을 꾹 감았어요. 저놈한테 내 미래를 맡기는 게 현명한 선택인가, 이대로 휩쓸려가는 게 맞는가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죠. 남편에게 가타부타 말없이 그 언쟁을 끝으로 다음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안 해주겠다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리게 됐네요. 그리고 그 소장을 받은 남편놈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온갖 행패를 다 부리더군요. 화냈다가 얼렀다가 짜증냈다가 애원했다가 아주 원맨쇼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와중에도 이 집을 시모에게 넘기겠다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남편놈이 효자였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열폭하는 남편을 두고 시모를 찾아갔어요. 남편놈 하는 꼴을 보니 이혼 이야기를 시모에게 말도 안 꺼낼 것 같아서요. 게다가 남편놈이 이 집을 시모에게 넘기는 걸로 한 발짝도 양보를 안 하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야기하고 단판을 짓기로 했네요. 이혼하면서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모를 찾아가 말했어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집 갖고 싶으면 가지세요. 대신 이혼 사유는 시댁의 어거지와 괴롭힘 때문이니 그에 대한 위자료는 주셔야 할 거고요. 집 살 때 제가 지불한 집은 다시 말해 이 집 절반에 해당하는 2억도 저한테 주셔야 해요. 이제 그 집에 전 아무 미련 없으니까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시되 제가 받아야 할 건 계산 똑바로 해서 주세요. 그렇게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처음에는 자신만만하니 이겼다는 표정을 짓던 시모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뭐? 2억? 무슨 2억? 우리가 왜 너한테 2억을 줘야 해? 왜 그 집에 네 지분이 있어? 그 집 우리 아들 돈으로 다 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말 안 했어요? 저희 반반 내고 집 샀거든요. 그래서 공동명의했고 제 지분이 절반이에요. 시모의 표정은 이 집이 공동명의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바로 감이 왔죠. 시모가 여태 저한테 아무것도 없이 시집왔다. 시댁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야 한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집을 살 때 쓴 돈 때문이라는 걸요. 시모는 여태껏 제가 정말로 한 푼도 없이 시집을 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을 통해 저한테 압박하듯 가전 가구 바꾸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요구했던 거겠죠. 그리고 남편이 그걸 다 부담한 걸 듣고는 열이 받은 거고요. 제가 집을 해오지 않았으니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떼를 쓴 모양인데 그걸 남편이 다 지불했다고 하니 당황했겠죠. 게다가 집 바꿔달라는 요구도 제가 낸 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저한테 발언권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와 부딪히기만 했던 거고요. 그럼 내가 준 2억은 그건 다 어디 갔어? 무슨 2억이요? 아드님하고 아줌마 사이에 돈이 어떻게 오간지 모르겠는데 집 살 때 그 사람이 2억만 들고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절반 나눠서 공동명의로 집 산 거고요. 남편이 결혼할 때 2억을 모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따로 2억을 준 건 몰랐던 사실이었죠. 남편도 부모 도움 없이 돈 벌어서 준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예 저와 시모가 알고 있던 전체 자체가 달랐던 거였네요. 진실을 알게 됐다고 시모와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요. 이놈이 진짜 2억만 냈다고? 그럼 내 돈은 다 어쩌고? 난 당연히 자기 돈이랑 합쳐서 그 집 단독 명의로 산 줄 알았는데 이놈은 여태껏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모는 완전히 뒤로 넘어갈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건드리면 진짜 쓰러질 것처럼 보였네요. 이제야 대충 이해가 갔어요. 남편 놈이 여태껏 시모 뒤치다꺼리 한 이유 말이에요. 바로 자기가 꿀꺽한 2억 때문이었던 거였죠. 시모는 자기 아들이 집을 해왔으니 며느리인 저한테 뭐라도 요구하려고 돈 내라고 한 거였고 남편 놈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가 2억을 어디다 썼는지 알려야 하니 말도 못하고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다가 결국 이렇게 펑 터진 거였네요. 이게 다 중간에서 저와 시모를 둘 다 속인 남편 탓인 거죠. 물론 남편 탓이 컸다 하더라도 저를 괴롭히고 어이없는 요구를 한 시모가 잘못하지 않은 건 아니죠. 결론은 둘 다 똑같이 멍청하고 저열한 인간들이었다는 점이죠. 모르죠. 그 인간이 어떤 짓을 한 건지. 근데 이미 저는 남편한테 이혼 소장 날렸고 이혼은 정해진 순서거든요. 제 돈 2억은 누가 내놓든지 내놔야 될 거예요. 이혼 판결 나면 어떻게든 줘야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자 시모는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 내가 이 일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는데 시간을 조금만 줄 수 있겠니? 집을 달라고 한 건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집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응? 나는 몰랐어. 우리 아들이 집 살 때 돈 다 낸 줄 알고. 그러니까 이혼은 없던 일로 해줄 수 있니? 없던 일로 하기엔 피차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요. 갈 때까지 갔고 서로 상처받을 만큼 상처받았으니
이쯤에서 그냥 영 끊고 남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혼 번복 없을 거예요. 알고 나니 더 정 떨어지는데 무슨. 그놈은 여태 좋은 남편, 좋은 아들 흉내내더니 본성 터진 거 보니 이혼 이야기 잘 꺼냈다 싶네요. 시모가 어떻게 나오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이제야 시모는 제 손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손을 탁 치웠어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푸시고 돈도 둘이서 알아서 해결 보세요.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시모에게 야멸차게 말하고 나왔는데 시모가 뒤에서 허둥대는 게 느껴지더군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자기 아들에게 전화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아들 불러서 이야기해보자. 응?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끝내지 말고. 그 말에 남편과도 담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자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잘잘못을 더 명확히 가릴 수 있을 테니 남편을 만나기로 했죠. 남편이 가게로 오고 저와 시모가 같이 앉아 있는 걸 보더니 아주 당황한 듯 물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일로? 너, 내가 준 2억은 어쨌어? 그걸로 집 살 때 보탠 거 아니었어? 너 나한테는 집 살 때 다 보태서 샀다며. 그래서 난 여태까지 너희 신혼집이 네 단독 명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너 2억만 했다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그게...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와 시모의 눈치를 보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여보, 난 상황이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쁜 생각으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당신이 2억 가지고 온다니까 나는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집 사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남은 돈은 놔뒀다가 목돈 필요할 때 쓰려고 했지. 정말이야. 남편이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만 빌어서 될 일은 아니었죠. 시모는 눈이 시뻘겋게 실핏줄이 다 터져서는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2억으로는 집 샀다고 치고 그럼 네가 모았던 2억은 어디다 다 갖다 썼는데? 결혼하면서 사고 싶었던 것들 좀 샀고 나머지는 엄마가 바꿔달라는 가전이랑 가구 샀는데 다 들어갔잖아. 솔직히 엄마는 나한테 따질 상황은 아니지. 빌빌대던 남편은 시모에게는 도리어 화를 내며 짜증을 팍 냈어요.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엄마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막 결혼한 아들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나마 그 돈이라도 있었으니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야. 그 돈 나한테 쓴 것보다 엄마한테 쓴 게 더 많거든? 뭐? 아이고 내 머리야. 이 정신 나간 아들론 좀 보게. 그럼 2억 중에 얼마나 남은 거야? 나한테 해주고 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차랑 시계랑 또 바꿔야 하는 것들 사느라 한 7천만 원 정도 쓰고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니 1억 넘게 들었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내가 1억이나 썼다는 말이야? 엄마,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달라면서. 침대, 소파, 옷장에 싱크대까지 싹 다 바꿨잖아. 게다가 그뿐인 줄 알아? TV부터 세탁기, 건조대, 냉장고 안 바꾼 게 없어. 그거 하나당 얼만지 알고는 있어? 엄마가 지금 쓰고 있는 4인용 소파만 해도 500만 원이 넘어. 엄마가 해달라는 거 해주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 남편 말을 들으니 참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그 돈이 시모 돈이라고 해도 시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최고급으로 사주면 남아나질 않잖아요. 게다가 한두 개 바꾼 것도 아니고 세간살이를 거의 다 고급품으로 바꿨으니 1억이 나올 만도 하죠. 어쩐지 시댁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뜯어말리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마 시모가 아들이 사줬다는 말을 할까봐 걱정한 거죠. 물론 시모는 그게 며느리 통장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요. 그럼 남은 3천만 원은 어쨌냐? 그거라도 내놔. 내 돈 돌려받아야겠어. 제가 알기로 남편에게 남은 돈은 없었어요. 오히려 빚을 냈으니
아예 그 돈도 다 쓴 거겠죠. 그런데도 시모에게는 돈이 남은 것처럼 말했나 보더군요. 그러면 자기가 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건 사람들 만나면서 다 썼고. 그래서 한 푼도 없다는 뜻이야? 2억이 그 큰 돈이 2년 만에 홀라당 날아갔다고? 미쳤어. 도대체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다 써? 엄마 때문이라고 했잖아. 비싸고 좋은 것만 요구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엄마 잘못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야 이놈아, 내가 그게 내 돈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겠어? 다 네 마누라 돈으로 낸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로 해달라고 했지. 그 돈이 내 돈인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알았으면 절대로 펑펑 쓸 일 없었을 거다. 시모 이야기에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시집 오면서 돈 한 푼 안 갖고 와서 괘씸한 마음에 남편을 통해 제 돈을 뜯으려고 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쪼잔하고 비겁하잖아요. 그 전엔 시모가 남편에게 당했다는 생각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들기도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 생각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더군요. 시모 딴에는 자기 생각이 참 좋았다고 생각했겠죠. 집 살 때 도움도 안 된 며느리를 뜯어먹으려는 계획이 잘 통했다고요. 그걸로 열심히 집도 예쁘고 화려한 물건들로 다 새로 바꿨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게 원래 자기 돈이었다는 걸 알기 전까진 말이죠.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사치스럽게 펑펑 쓰던 돈이 결국 시모는 자신의 돈이었다는 걸 깨닫고 가슴을 치더군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나서는 바람에 지금 이게 뭐야? 나는 와이프랑 이혼당하게 생겼고 이 집까지 잃게 생겼다고. 그게 내 잘못이야?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 네가 그 집이 공동명의라는 것만 미리 말해줬어도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난리칠 일이 있었겠냐고. 알면 2억 어디 갔냐고 돌려달라고 난리쳤겠지. 줬다 뺏는 건 좀 아니잖아. 당연히 돌려달라고 했겠지. 그 돈이 그냥 돈이야? 이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에 우리 집 담보로 1억 빌린 돈이야. 그걸 너한테 줬는데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내 뱃속에서 나온 친아들이 맞으면 이럴 수는 없지. 시모와 남편은 둘이서 열심히 싸우더군요. 저를 앞에 두고 말이죠. 뭐 저야 이제 이런 일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요. 제 돈만 받고 이혼하면 끝이니 더 듣고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흥분한 남편과 시모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 일은 알아서 하세요. 이혼은 무조건 할 거니까 돈 어떻게 구할 건지 상의들 하시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시모와 전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렇게 둘이 서로 싸우는 걸 뒤로하고 속이 다 후련해졌네요. 이제 제 길을 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하긴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저더러 이 결혼을 유지해달라는 것만큼 염치 없는 일이 또 어딨겠어요. 며느리 골수 빼먹으려던 시모나 그런 시모 속여서 시모 돈으로 열심히 사치나 일삼던 남편 놈이나 저한테 면목 없기로는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혼 판결이 났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가져온 만큼 다시 가져가게 됐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혼의 큰 사유가 시댁과 남편의 사치 때문이라 남편은 제게 2억하고도 조금 넘는 돈을 줘야 했네요. 그래서 그 신혼집은 이혼하면서 결국 팔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은 5천만 원은 집을 팔면서 은행에 자동으로 상환됐으니 전 남편에게 남은 돈은 1억 정도뿐이었겠네요. 그마저도 시모가 자기 돈 2억 갚으라며 닥달하는 바람에 결국 그 1억마저도 다 뺏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전 남편은 갈 곳이 없으니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전 시모가 자기 아들 볼 때마다 욕을 하며 돈을 달라고 빚쟁이처럼 굴어대니 사람이 아주 진이 다 빨렸는지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아들놈에게 받은 돈 1억으로 시댁집을 담보로 빌린 빚부터 갚았다고 해요. 그걸 갚아야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걸 갚고 나니 나머지 1억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겠죠. 집에 있는 아들놈한테 아주 닥달을 했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 친구 와이프한테 사정을 들었는데 참 딱하더군요. 전 남편이 쉬는 날 또는 저녁 시간에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려고만 하면 아주 득달같이 달려와서 쓴소리를 했답니다. 지금 쉴 틈이 어딨냐고, 당장 가서 일이라도 해서 내 돈 1억 갚을 생각이나 하라고요. 배달이든 택배든 뭘 해서라도 갚으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결국 전 남편 놈은 그런 자기 엄마 등살을 이기지 못해 시댁에서 나와서 월세방을 빌려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 놈이 결혼 후 1, 2년 동안 씀씀이가 엄청 커졌었잖아요. 차도 좋은 거, 시계도 비싼 거, 정장이나 구두 같은 것도 비싼 걸로만 사서 쓰면서 이제는 중저가 브랜드는 눈에 차지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뭐 씀씀이가 커지면 다시 돌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긴 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과시욕과 자존심이 그걸 방해하니까요. 당장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하나 둘씩 팔고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그걸 팔아도 비싼 거 처먹고 비싼 돈 들어가는 취미 활동을 하니 당연히 돈이 술술 빠져나갈 수밖에요. 돈을 아끼고 예전처럼 돌아갔다면 건실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때요? 이 정도면 제가 이혼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됐나요? 사람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렇게 타락해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았네요. 전 남편은 시모에게 받은 돈을 숨겨두고 혼자 흥청망청 쓰며 시모와 저를 기만했죠. 전 시모는 며느리 돈이라고 생각해서 흥청망청 사치 부리다가 결국 자기 돈은 모두 잃고 억울한 마음으로 아들을 욕하고 원망하며 살게 됐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도 이들을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게 천사도 아니고 호구일 뿐이죠. 게다가 이혼 후에 그 행보를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힘을 모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자 힘썼다면 아마 씁쓸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놓쳤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잖아요. 다 잃고도 서로 탓만하며 끝없는 욕심만 부리고 있으니 솔직히 이런 전 남편과 시모 모습을 보니 이혼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속이 후련했어요. 저런 인간들이랑 이제는 완전 남이라는 것이요. 글 읽으시는 분들도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떠나세요. 잘못된 선택은 착한 사람을 호구로 만들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